미국이 오는 18일부터 유럽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이 한층 격화되는 모양새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9월 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약 4,033억 달러로 전달보다 18억 달러가량 늘어났습니다. 암을 치료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금지할 의향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차 불매운동의 영향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일본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미국이 오는 18일부터 유럽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이 한층 격화되는 모양새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전망을 이소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내 증시가 개천절을 맞아 하루 쉬는 사이 글로벌 무역 전쟁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미국은 오는 18일부터 EU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부과 규모는 항공기의 10%, 농산물 공산품 등 기타 품목의 25%입니다. 이번 징벌적 관세는 세계무역기구가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유럽연합 책임을 인정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김두원 KB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유럽 간 무역 마찰 확대와 향후 유럽의 보복 대응이 예상된다며 유럽의 보복 대응에 미국은 추가 제재로 맞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어 관세가 집중된 역내 산업과 국가들의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로화와 파운드화의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그간의 증시 하락에 영향을 받은 국내 증시는 한동안 관망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거래대금이 4거래일 연속 3조 원대에 머물렀다며 8월의 급락과 9월의 회복 이후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미국 증시 하락은 환율의 변동성을 확대해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에게 유리한 수급 환경은 아니라면서도 한국 증시의 매크로 지표와 이익 지표가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점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 3일 휴장으로 인해 당일 급락세는 피했던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늘 각각 전 거래일 대비 0.55%, 0.43% 하락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지난 9월 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약 4,033억 달러로 전달보다 18억 달러가량 늘어난 가운데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고의 운용 수익률 공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정보 공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운용 수익률을 공개하게 되면 운용의 중심이 단기적인 수익성에 치우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수백조 원대의 나라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수익률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한국은행은 수익률을 공개해 외화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암을 치료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금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펜벤다졸의 유통과 관리는 식약처 소관이 아닐 뿐더러 단순히 판매를 막는 것은 좋은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현재 국내에선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품절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펜벤다졸이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확산돼 관계 당국이 이를 막아서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식약처는
펜벤다졸의 판매나 유통을 금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인 펜벤다졸은 식약처가 직접 관리하는 물품이 아니고 동물 임상실험을 거쳐 동물 치료에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는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제재한다든지 판매를 제한하든지 이렇게까지 하긴 쉽지 않고, 또한 만일 식약처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펜벤다졸의 판매를 금지할 경우 동물 의료계에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그냥 많이 사용하는 약품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는 약품인데 만약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은 다른 약품으로 대체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나 식약처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의 판단일 뿐 향후 사람에 대한 복용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환자분들이 좀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으시는 거를 이제 입으셔서는 안 되니까 다른 여타 피해가 발생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또 관계 부처랑 협의해서 하시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식약처는 직접적인 제재가 어려운 만큼 포괄적인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23일 설명 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는 입장입니다. 식약처는 암 환자의 경우 항암 치료로 인해 체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복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드시 허가된 의약품을 복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도 진행 중인데요. 역시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둘러싼 질의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고현정 기자 연결합니다. 고 기자. 네, 저는 지금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금융위 국감도 지난 은성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처럼 조국 펀드와 관련된 질문이 집중됐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는 현재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오늘 국감은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에 대한 내용으로 점철됐습니다. 유이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금융검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모투자 전문회사가 96.4%라며 금융당국은 여태 무엇을 한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태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 등이 나서는 범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단을 만들 것을 요청했는데요. 검찰과는 별개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시장 현황을 파악해 이번에 훼손된 자본시장 신뢰와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계속되는 조국 펀드 질의에 은성수 위원장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고, 다만 조국 장관의 가족 펀드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영어교육업체 WFM에 대해선 주가 조작 이상 징후를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은성수 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F 사태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은성수 위원장은 DLF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 우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병욱, 유동수 의원 등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DLF가 겉모습은 사모펀드이긴 하지만 사실상 기초자산이 동일해 공모펀드를 쪼개 팔게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용태 의원은 단순 불완전 판매를 넘어 상품 설계 자체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금감원 분조위를 넘어 금융위원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이상 사모펀드 자율 규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은행의 방카슈랑스 허용 자체도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은 위원장은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최종적인 조사 결과는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산업 발전은 갈 길이 멀지만 정쟁에 얼룩진 입법부와 안일한 행정부의 모습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국정감사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이 출석해 감사를 받았습니다. 변창흠 LH 사장은 3기 신도시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논란이 된 임직원 채용 비리에 대해선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구 일대. 2022년까지 17,000가구가 들어섭니다. LH가 2차례 공청회를 열었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변창흠 LH 사장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3기 신도시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 왕숙 등 7개 지구 13만 호 규모의 택지에 대한 지구 지정을 연내 완료하고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조기 확정과 대토 보상 활성화를 통해 2022년 공급 착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적발한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비리를 두고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동생, 또 누구의 처제, 누구의 아는 사람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온갖 특혜를 받고 크게 힘들이지 않고 쉽게 입사를 해서 정규직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그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또 부당한 방법으로 이제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있습니까? 네, 10월 2일자로 직위 담당자 3명을 직위해 알겠습니다. 예. LH가 10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통해 한 채당 약 5억 7천만 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윤영일 대한정치연대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처럼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기준을 통해 집값을 산정하면 성남 판교의 한 단지는 가격이 시세의 5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분양 가격 기준을 정하는 법률안이 다시 국회에 지금 이제 제안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이제 법률화가 되질 않았고, 만일 그렇게 되더라도 소급 입법에 이제 따른 이제 위원회 문제라든지 이런 또 개발 이익에도 사유화 문제 등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편 창립 10주년을 맞은 LH는 산업단지, 스마트시티 등 해외 수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기능TV 유민호입니다. 총성 없는 기업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중심엔 LG그룹이 있습니다. 미래 먹을거리를 두고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데 TV를 넘어 배터리까지 전방위적인 LG그룹의 공격 경영은 취임 2년 차를 맞은 구광모 회장의 리더십과 맞닿아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제일 큰 이슈가 삼성 LG의 TV 전쟁이죠? 네, 맞습니다. 삼성과 LG전자의 8K TV 전쟁이 한창입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8K TV는 가짜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화질의 선명도가 8K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다며 삼성을 저격하고 나선 건데요. 삼성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같은 날 오후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고 LG의 8K TV는 화질이 깨진다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LG전자는 또다시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재생 지원 장치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재반박에 나선 건데요. 그러나 이 LG의 공세는 이에 더해서 지금 삼성전자의 QLED 광고가 소비자의 오해를 살 수 있다라며 허위 광고로 공정위에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삼성과 LG전자의 끊임없는 재반박 속 마치 TV 전쟁이 핑퐁 게임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반박에 반박을 하루 만에 거듭하는 건 사실 재계에서 보기가 힘든 상황인데 굉장히 치열해 보이거든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미 포화 상태인 이 TV 시장에서 사실 이 8K TV, 프리미엄 TV 또는 고화질 TV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서 LCD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서로 나눠 가진 상태고요. 여기서 수익성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익성을 많이 낼 수 있는 프리미엄 TV 선점을 누가 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특히나 LG전자가 가전의 명가라고는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TV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보다 점유율이 좀 낮습니다. 이 때문에 OLED 시장에 굉장히 신경을 써왔는데 기술력이 우위다라는 평판과 함께 시장을 좀 더 빠르게 선점하겠다라는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네. 나머지는 이제 지금 성장 속도가 굉장히 둔화가 됐고 더 이상 그 점유율 싸움으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이상이 지금 거의 유일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 제품군입니다. 커지는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 누가 헤게모니를 가져가느냐 싸움이 되게 중요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LG 공세가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TV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쪽도 지금 날선 공방이 좀 이어지고 있죠? 네, 이번에는 배터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SK이노베이션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앞선 삼성전자와의 전쟁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소송을 불사하더라도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LG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만 해도요, 지난 6개월간 8건이 넘습니다. 시작은 인력 빼가기, 이후에는 기술 유출, 그리고는 최근에는 특허 침해까지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모든 이들과 화합하라, 인화 경영으로 알려진 LG의 그간 행보와는 지금 굉장히 많이 어색한 모습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광모 회장의 리더십이 저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LG의 이런 공격적인 행보에 진격의 LG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변화 뒤에는 구광모 회장의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취임 1년 차에는 내부에서 전략을 좀 모색하면서 그룹의 안정화를 꾀했다면 2년 차 들어서면서 외부 활동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요. 경영의 보폭도 넓히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LG그룹은 선택과 집중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LG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영 전략을 선보이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우선 주력 사업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끼지 않고요. 반면에 비주력 사업은 또 과감하게 정리에 나섰습니다. 지금 LG U+ 같은 경우에는 전자결제 사업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나 스마트폰 사업부가 굉장히 LG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부를 베트남으로 좀 옮겼습니다. 또한 LG전자 계열사인 하이엔텍과 LG 히타치 솔루션도 현재 매각에 나섰고요. 또한 LG 디스플레이는 일반 조명용 OLED 사업 철수를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어떤 부분에서 또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LG U+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TV 1위 업체인 지금 CJ헬로의 주식을 8천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LG전자는 오스트리아 전장 조명 회사 이 부분을 1조 4천억 원에 사들였고요. 또한 로봇과 AI 등 미래 먹거리 선점도 굉장히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소재의 기업 벤처캐피탈인 LG 테크놀로지 벤처스를 설립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를 바탕으로 한 5개 정도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고요. 금액으로 따져보면 약 19,000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네.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외부 인사 영입 등 인재 모시기와 함께 과감한 인사 전략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적 쇄신 단행에도 나섰습니다. 실적 악화에 책임을 물고 LG 디스플레이 한상범 부회장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이 자리를 정호영 사장을 앉혔습니다. 사실 정기 인사 시즌이 아닌데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고요. 또한 외부 인사 수혈에도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3M 출신인 신학철 대표이사를 LG화학의 신임 대표로 내정을 했는데요. 사실 LG화학이 창립한 이래 외부 인사가 CEO 자리에 올라간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김형남 한국타이어 부사장, 베이앤컴퍼니의 홍범식 코리아 대표도 영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절박한 생존 기로에서 과감한 투자 그리고 과감한 사업 정리 등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고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 구광모 회장. 그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 공격 경영의 구광모호가 과연 어디로 향할지 재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 LG그룹의 행보에 대해서 낱낱이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차 불매 운동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9월 일본 승용차 신규 등록은 약 1,1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9.8% 급감했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이 시작된 7월에는 감소폭이 마이너스 17%였는데 8월에는 절반대로 확대된 뒤 9월에도 이런 추이가 이어진 겁니다. 브랜드별로는 렉서스를 제외한 나머지 일본 자동차 기업의 판매 감소폭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닛산과 혼다는 판매량이 80%가 넘게 줄어들었고 토요타와 인피니티는 60%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렉서스의 경우 오히려 49.8%가 늘어났습니다. 당국이 금융권의 유망 중기 대출을 독려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이 되기 일쑤입니다. 은행이 자금 공급을 통해 실물 경제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서울경제TV는 미래 금융을 그린다라는 특별 기획 보도 시리즈를 통해 우리 금융산업이 나아갈 바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은행이 기업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초창기 기업은 재무정보상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합니다. 때문에 은행 등 금융권 대출 시장에서 기업 가치는 평가절하되고 외면당하기 일쑤입니다. 정책상으로는 많이 대출을 해주고 창업 지원 자금을 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좋은 기관, 서울대든 출연연 연구기관이든 아주 몇십 년 연구해서 나온 그런 기술이 아닌 이상 사실은 투자받기가 쉽지는 않다. 대출받기도 쉽지 않다. 금융당국은 담보와 보증에만 의존하는 중소기업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관계형 금융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합니다. 관계형 금융이란 은행이 해당 기업의 미래 성장성과 현장 방문 등과 같은 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3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해주고 직접 지분 투자에도 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전체 중소기업 대출 잔액 약 696조 원 가운데 관계형 금융 비중은 고작 1.08%.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지만 수년째 0%대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4년여 만에 가까스로 1%를 넘겼습니다. 당국은 관계형 금융을 독려하고 있지만 향후 대출 부실이 날 경우 그 의사결정을 내렸던 은행 직원이 책임을 지게 되면서 실제 은행 창구에서는 활성화되지 않는 겁니다. 이에 고의나 중과실이 아닐 경우에 은행 직원에 대한 면책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핀테크 분야 투자 시 면책 기능을 부여하는 등 자본시장에 면책 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대출 시장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의 마중물로 해서 최근에 여러 회사들에 대한 투자 시 면책 조건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모험 자본에 대한 투자 시 면책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 실제 상업은행인 스웨덴의 한델스방케는 지점에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 관계형 금융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노르딕 5대 은행 수익성 평균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 면책 기능 부여와 동시에 은행이 투자자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업금융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부동산 건설업 담당 주로 업무를 하는 기업금융가를 또 양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업종별로 또 세분화를 시켜서 역량을 배양을 시키는 경우도 있죠. 이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금융기관끼리 우량한 고객을 유치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리스크 관리도 하려면 독일에서는 공적 성격의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의 네트워크가 독일 전역에서 관계형 금융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러 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금융 전문가들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수준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국내 은행들이 손쉬운 담보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과 윈윈하는 관계형 금융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종합 디지털 마케팅 그룹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의 연결 자회사 식스네트워크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 에코를 공개했습니다. 식스네트워크는 코스닥 상장사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의 해외 전담법인 FSN 아시아의 자회사 컴퓨터로지와 중국 텐센트, 태국 욱비의 합작회사 욱비우가 함께 설립한 블록체인 전문 조인트 벤처 회사입니다. 식스네트워크의 프로젝트 에코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체제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그림과 영상, 글,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정보를 저장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입니다. 높은 보안성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콘텐츠의 금전적 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식스네트워크 측의 설명입니다. 식스네트워크는 파트너사인 태국 욱비그룹이 보유한 월 사용자 1,000만 명 이상의 태국 최대 콘텐츠 플랫폼에서 에코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3일 모스크바 싱크탱크인 발다이 토론 클럽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핵 긴장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에 나선 것은 역사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들은 북한을 버림받은 곳으로 여기고 무시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오해와 이간질을 넘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고 할 일이 많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발걸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치켜세웠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정부의 유가보조금 폐지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가 이어져 레닌 모레노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 자정을 기해 유가보조금이 폐지되자 버스와 택시, 트럭 운전사 등이 항의의 표시로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유가보조금 폐지로 연료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탓입니다. 운수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정부 조치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고속도로 등 도로 통행을 막았고 이를 계속하려는 동료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는 대학생들이 항의의 표시로 정부 청사 주변을 행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자는 행진을 차단하려는 경찰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런던에 있는 영국 재무부 건물이 붉은색 페인트 테러를 당했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개발에 더 이상 돈을 쓰지 말라며 환경운동가들이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구입한 소방차를 끌고 영국 재무부 앞에서 과격 시위를 벌인 겁니다. 소방차를 탄 운동가들은 건물 벽면을 향해 소방 호스를 분사했는데 수압을 이기지 못해 순식간에 호수를 놓쳐버렸고 1,800리터의 붉은 페인트로 주변 도로는 엉망이 됐습니다. 영국 경찰은 즉각 현장에 있던 페인트 테러 가담자 4명을 연행했습니다. 프랑스 경찰관들이 파리에 모여 열악한 근무 환경과 반경찰 적대감을 규탄하는 분노의 행진을 벌였습니다. 프랑스 경찰이 파업 시위를 한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거리 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 2만 7천 명이 모였는데 이는 프랑스 경찰의 장외 집회로는 20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행진은 노란조끼 시위 이후 프랑스 내에서 번지고 있는 반경찰 정서를 규탄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집회 관계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존중과 배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는 것뿐이라며 이번 행진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 물결과 반경찰 적대감 증가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노조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52명의 경찰관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불법 체류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다카 프로그램은 어린이 때 불법 체류자로 미국에 온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 허가를 내준 정책입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했고 이후 몇 건의 소송이 제기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팀쿡은 대법원에 제출한 법정 의견서에서 다카를 종료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의 다카 동료들이 우리 회사의 조직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란 전망에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크의 거리가 온통 오렌지 빛깔로 물들었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호랑이의 날 퍼레이드 풍경입니다. 이 퍼레이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아무르 호랑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매년 열리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노란색과 주황색 티셔츠를 입은 어린이들과 주황색 풍선을 든 사람들, 또 호랑이 프린트 차량을 탄 공원 경비원들까지 수천 명이 참가해 아무르 호랑이 개체수 감소에 대한 위기를 호소했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로 알려진 아무르 호랑이는 주로 러시아의 극동, 중국 북동부, 한반도 북부에 서식합니다. 이 종은 세계에서 가장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중 하나로 야생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수는 500마리 미만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동해상으로 완전히 빠져나갔고 날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청명하기만 합니다. 남아있는 건 남부지방의 태풍 상처들인데요. 이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져 피해자분들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